심리검사 문항 작성 시, 이것도 했었죠, 지난번에. 네. 그다음에 내담자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치료자의 적절한 반응. 유사한 문제인데, 자,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치료자의 적절한 반응. 뭐 해줘야 되는지. 처음에 뭐 해줘야 되죠? 죽고 싶다고 하면,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나를 믿고 해줘서 고맙다. 이 말 꼭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자살 상담하고 같아요. 어느 정도로 자살 사고가 있는가. 시도 경력, 계획하고 어떤 방법의 구체성을 물어야 되죠. 그다음에 어느 방법을 쓰고 언제까지 할고 어느 정도 얼만큼 하고 싶으냐. 실제 할 건가. 그다음에 자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하는 동안은 자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자살 금지 서약서, 생명 존중 서약서 이런 거죠. 그런 거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아동이 어릴수록 어린 아이들 인테이크 할 때 부모에게 하죠. 이 산자라는 건 부모입니다. 아동이 내담자죠. 그다음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상담자죠. 아동. 상담자, 치료자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이 부모가 꼭 보호자가 끼죠. 제3자로부터. 혹은 뭐 또 다른 사람이죠.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나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정보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고 항상 여기에 그 공식은 인지행동 치료에 준해서 항상 정보 인테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인테이크 하실 때 인지행동 치료의 공식은 행동은 B, F, 함수다. 뭐와 뭐의 함수,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person 사람의 특징이죠. 기질적 특징이죠. 그 다음에 환경적 특징이죠. 기질적 특징 안에는 생리적 특징, 그 다음에 심리적 특징, 취약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환경 안에는 양육자 부모님, 누가 키웠는지, 양육 형태, 어린이집에 다녔는지, 할머니가 키웠는지, 그 다음에 부모의 직업, 가족 관계, 부부관계는 어떤지, 부모님의 학력, 경제력도 물어봐야 되죠. 집 지하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부모와의 관계, 애착 관계, 형제 관계, 또래 관계, 애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건 이제 양육 환경하고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애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부모님의 태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아이의 기질적 특성,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징, 병력을 탐색한다. 양육 환경, 기질적, 취약성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탐색한다. 환경을 탐색한다. 쓰실 때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기질적 특성, 양육 환경에 대한 탐색, 양육 환경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설명하라고 안 했으면 설명 쓰지 말아요. 설명 쓰다 틀려요. 항상 이 답지를 쓰실 때 간략하게 설명을 쓰시오가 있는지 쓰고 설명하시오네? 그럼 써야지. 간단하게. 모든 답은 간단합니다. 길어지면 틀린 거예요. 자, 행동관찰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임상심리사 시험은 인지행동 치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행동관찰, 직접 평가자가 관찰하는 거죠. 자연관찰, 그대로. 얘가 어떻게 노는지 보는 거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유사관찰, 자연스러운 환경, 뭐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일부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죠. 예, 면담실 같은 놀이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부모님하고 놀게 하죠, 애를. 그래서 부모님하고 어떻게 노는지 이런 거 관찰하는 거. 유사관찰법, 자기관찰법,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일주일 하루에 뭐 담배 몇 개씩 폈는지 셀프 모니터링이라고도 하죠. 자, 그다음에 참여관찰법, 관찰자가 집으로 가서 가족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참여관찰법은 엄마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 갖고 오는 거 이런 것이죠. 참여관찰법. 자, 그다음에 경계선 성격장애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훈련 방법 세 가지. 변증법적 치료 때문에 나온 게 DBT예요.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 Dialectical Behavioral, 변증법적 Dialectical Cognitive Therapy죠.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행동치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다이얼렉티컬.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제가 여기다 쓰고 좀 설명을 할게요. 그 유물론이 있죠.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있어요. 거기에 정반합이라는 이거 이제 한문으로 쓰면 정이 이제 이걸 정반합이라는 그 동방신기의 노래도 있습니다. 정반합. 이게 마르크스 이론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변화한다고 얘기해요. 자, 지금 정부가 세워져 있죠. 정부 내의 부패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 부패가 증가하면
반대 세력이 나와서 이 부패한 세력을 무너뜨리죠. 이게 반대 세력이 나와서 반대 세력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웠죠. 근데 세울 때 이걸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이 안에 이걸 이렇게 흡수 통합해서 가지고 오는 게 있다. 그 기존의 걸 가지고 와서 새로운 걸 집어넣죠. 그래서 합의돼서 새로운 게 나타난 이런 방식으로 역사는 발전한 맞죠? 모든 변화의 원리죠. 이게 공산주의 대가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오는 정반합의 원리죠. 역사는 이렇게 변한다 그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심리학에서 이걸 들여와서 이론을 전개하신 분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발달심리학자. 발달심리학자로는 삐아제입니다. 삐아제. 그리고 기도의 방식이죠. 삐아제가 사용한 개념은 동화, 조절, 평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죠. 흡수하고 어떤 틀을 사용하고 틀이 안 맞아서 혼란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틀이 생기죠. 도식이라고 하죠. 도식. 어떤 도식이 있죠. 개라는 도식이 있고 개를 사용해서 네 발 달린 거는 저것도 개, 고양이도 개, 뭐 다 개죠. 여우도 개. 사용하지 그러다가 개가 아닌 걸 알게 되죠. 고양이래. 저건 개가 아니야. 혼란이 일어나죠. 그럼 조절하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또 생기죠? 개가 원래는 있었고 고양이가 하나 생기죠. 고양이도. 그래서 도식이 조절을 거쳐서 평형의 상태로 가면서 늘어나죠. 발달이 이루어져. 기존의 도식이 또 하나 생기죠. 고양이 사용하다가 어떤 고양이 종류가 또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조절을 거쳐서 가운데 조절을 거쳐서 또 다른 도식이 생기는 고양이 종자 이름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애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 이름도 알고 새 이름도 알고 막 이렇게 점차 지식이 풍부해져 가죠. 이거를 동화 조절 평형이라고 했는데 변증법적 이론을 도입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여기에 변증법은 조금 달라요. 남이 쓸 때는 조금씩 다릅니다. 원저자의 것을. 이 경계선 성격 장애들이 청소년이잖아요. 특히나 청소년 중에 여자아이들을 처음에 타겟으로 삼았어요. 여자아이들에게 경계선 성격이 있는데 자살과 자해가 많더라. 독특한 게 있죠. 경계선 성격에 남자 막 쫓아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꾸고 막 물건 사들이고 섹스하고 자살 많이 나오고 자해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 자해하고 있고 덕지덕지 칼질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인지행동 치료로 CBT로 치료가 안 되더라. 인지행동 치료 백날 해봤자 안 되더라. 그래서 나온 게 DBT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청소년들의 특징은 인지가 왜곡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 청소년기 특징이 뭐죠? 사춘기 특징이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미치려고 하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다음 미숙하죠. 애들이 어려져요.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보다 사춘기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중2병 걸린 애들이에요. 중2병 아이들이 변증병적 그 치료 대상이었어요. 애들이 미쳤나 할 정도로 이상해지죠. 갑자기 대들고 따지고 주장하고 갑자기 폭주적이 되고 막 술 먹고 다니고 아무 때나 섹스하고 이런 미숙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일어나고 강렬한 감정이 나옵니다. 강렬한 감정. 이것 때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숙해요. 그다음 상처를 엄청 잘 받아요. 쉽게 죽어라 그러면 진짜 뛰어내려 죽는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이 이상하고 잘 못 알아듣고 오해가 많고 그다음 갈등이 많아. 갈등. 아이들끼리 잘 싸웁니다. 막 애들 막 남자애들은 패싸움하고 여자애들은 따돌림하고 막 그러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걸 알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지행동 치료 이게 뭐가 틀렸는지 찾아보자, 바로잡자, 논박 이런 걸 통해서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는 기법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중2병은 뇌의 문제다. 뇌의 미숙이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프루닝이라고 그래요. 프룬이라는 말은 가지치기 하다 그 뜻이에요. 그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하죠. 그거 가지치기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무 이렇게 있는데 가지 이렇게 다 따주죠. 이렇게 불필요한 가지들은. 이 가지 안 치면 과일이 어떻게 되죠? 다 잔잔해지죠. 근데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해주면 과일이 어떻게 돼요? 개수는 적지만 커지죠. 그렇죠? 이것처럼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뇌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폐증이 일어나요. 특히나 전두엽에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기간이 일생에 2번 있어요. 2살까지 한 번 하고 2세. 그러니까 2살까지 애들이 굉장히 똘똘해져요. 태어났다가 2살 되면은.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요 2세 한 번 가지치기 한 번 있어요.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뇌는 처음에 무수히 많은 이런 번성한 이런 가지를 만들어 갖고 막 나온 다음에 사용하는 중요한 가지. 사용하는 대로 남겨요. 굵은 거, 중요한 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잔잔한 가지들은 다 쳐내는 거죠. 한 절반 정도로 쳐냅니다. 2세 때. 그 안 쳐내면 자폐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쳐내면 정신분열증 걸려. 적절히 쳐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세 때 적절히 쳐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똘망똘망한 아기가 돼서 사춘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가지 쳐낸 그 상태로 그 나무들을 키운 거죠. 언제까지? 2세 때 한번 가지치기 하고 키웠죠. 무럭무럭 키웠죠. 이 나무를. 뇌세포예요. 뇌세포를 무럭무럭 키운 다음에 가지가 너무 번성한 거야. 이 가지 다 갖고 가면은 또 알갱이가 잔잔해질 것 같아. 쳐야 될 것 같아. 버립시다. 해서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해요. 그게 중이병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뇌 가지치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갑자기 모질라져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미숙하고 더 퇴행이 일어나는 거죠. 해석도 잘못하고 대인관계도 잘못하고 팍팍 화내고 분출하고 오해하고 이런 중이병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흑주족이 나오고 자기는 안 죽는데 신이 된 거지 갑자기 애들이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한데 뭐든지 다 할 것 같으죠. 안 죽고 신이 되는 거죠. 아주 갑자기. 정신병이라는 건 신이 됐다 그 뜻이에요.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신처럼 살겠다 그 뜻이에요. 인간답지 않고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정신병이에요. 애들이 갑자기 이런 정신병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청소년기 뇌의 특징을 이용해서 뇌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많아요. 사춘기는 그 성인의 준비 시기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지나면 성체가 되는 거예요. 성체, 완전한 성체. 동물로 치면은 어미죠, 어미.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증가해요. 도파민은 쾌락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세로토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소하냐면 40% 정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조절 물질이거든요. 조절 물질, 기분의 조절 물질이거든. 이게 40% 감소하면 세로토닌 부족한 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노에피네피린과 세로토닌이 주로 문제를 일으킨다. 우울증도 가지가지지만 그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특히나 남자. 왜 그래요? 사춘기는 집을 떠나는 시기예요. 떠나려면 산 넘고 바다 건너고 멀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모든 동물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짝을 찾지 않고 멀리 이동해서 짝을 찾아요. 가장 멀리까지 가서. 짝은 유전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개체와 인연이 돼서 커플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원리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비슷하면 그 동물들은 망해요. 유전병이 증가해서. 그래서 유전병을 막기 위해서 모든 동물의 원리는 자기 유전자와 먼 쪽의 커플을 받아들여서 암놈과 순놈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러려면은 먼 곳을 이동해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날 때 부모랑 일단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하고 떠나죠. 싫어서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단히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라든가 엔도르핀이라든가 이런 노에피네핀 이런 에너지 물질이 많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노에피네피린, 아드레날린 이런 물질들이 증가해요. 사춘기에.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심장이 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집을 떠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같은 물질은 이거는 안정을 취하는 물질이에요. 보수적인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중2 이 병은 즉 우울증병이에요. 간땡이가 붙는 병이고 충동적이고 우울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했다, 충동적이었다 하니까 조울증처럼 보이죠. 조울증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뇌는 미숙하지. 가지치기를 막 잘라놨으니까. 이 잘라놓은 가지가 꽉 채워지는 시기가 남자 나이 30세, 여자 나이 만 24살입니다. 가지치기는 전두엽에서 일어나요. 전두엽이 미숙한 병이에요. 중이병은. 일종의 중2의 치매가 걸린다라고 보세요. 조울증이 일어나고 호르몬의 변화로 조울증이 일어나고 판단 미숙이 일어나는 건 전두엽이 손상됩니다. 이 인위적 손상입니다. 프로닝, 가지치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짝짓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계속 부모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짝은 안 짓고 섹스도 하고 새끼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막아놓고 공부만 시키니까 아이들이 답답하잖아요. 이런 생리적 현상, 그 다음 생리적 현상에 더불어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랬죠.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의 문제. 그 다음 대인관계가 미숙하죠. 전두엽이 미숙하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때는 그 위험을 판단하지 못해요. 전두엽이 손상되니까. 손상됐다기보다 전두엽에 가지치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오해석. 왜곡, 미숙한 판단, 왜곡이 아주 많이 왜곡. 여러분들 이 상태가 또 언제 또 일어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이런 증상이 사랑에 빠지면 일어납니다. 사춘기는 사랑하는 시기잖아요.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사랑에 빠지.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위험을 체크하지 못하고 감정은 막 엄청나게 들끓죠.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 보세요. 마약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PEA 같은 아만다마이드 같은 물질이 나와서 막 행복에 취해가지고 마약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감에 도취되죠. 이 사랑에 빠질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대개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뭐 판단 미스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눈에 뭐 콩깍불이 씌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판단 미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은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새끼가 나온다 그 뜻이고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미숙하고 상처받고 막 이런 강렬한 감정. 그래 이거를 도와주자. 이 시기에 맞춰서 뇌의 변화에 맞춰서 이걸 상담 기법으로 도입하자. 이게 DBT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리학적 이론, 뇌과학적 이론이 들어오고 소셜 스킬을 연습시키는 사회적 기술이 들어오고 대화법도 가르쳐주고 자 그다음에 사춘기는 누가 누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냥 꼭 누가 들어오냐면 부모 상담이 들어와요. 부모님들이 애를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이론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일을 가르치시고 부모님들한테 아이를 받아들이도록. 애들이 엄청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합의 지점을 만들자.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옳고 부모는 틀렸어잖아요. 서로 대치관계죠. 이 대치관계를 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놈이 틀렸다. 아이들은 내가 옳고 부모는 꼰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발씩 양보하자. 합의 지점을 만들. 자 너에게서 여기도 다 옳은 건 아니고 다 틀린 건 아니다. 나에게서 옳은 거 100%는 아니다. 99%를 찾자. 그럼 얘가 맞는 게 1%가 있을 거다. 아이가. 애들도 네가 다 맞는 건 아니다. 너가 99% 맞다 치자. 1%는 부모가 맞을 거다. 1%를 여기다 합하는. 이게 대치관계는 뭐예요? 내가 옳다 이기 때문에 팽팽한 거잖아요. 적대적 관계잖아요. 이거는 부부 상담에서도 쓸 수 있고 대인 관계에서도 쓸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100%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1% 내가 틀린 1%는 뭘까? 자 상대방 말도 안 돼. 그가 맞는 1%는 뭘까? 이걸 찾으면 합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지점을 늘려가는 팽팽하게 멀어졌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잖아. 이제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가운데로 다가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 가운데로 이동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만나는 지점.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이해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 관계를 만드는 기법을 쓰는 게 DBT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100% 옳고 저건 100% 틀렸다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말도 안 돼. 저건. 근데 다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100% 옳은 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말이 다 100%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요 하위 지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도와줘야 되는 게 뭐죠, 그럼? 이제 부모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럼 부모가 지금 중요해요. 이 경계선 성격 상담에서 DBT는 주로 부모가 알겠죠? 부모의 이해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집안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극렬한 방법을 쓰고 있죠.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근데 그 방법이 아니고 조금 알아주니까 부모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쓰기 시작하면 자해가 줄어드는 알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법을 크게 4개로 나누면 자 애들이 힘들다겠죠. 이 힘든 그 감정의 순간을 아카피시아라는 그 상태예요. 모든 그 자해와 자살이 일어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어떤 극렬한 감정이 있어요. 아카피시아라는 요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그 격렬한 한 감정인데 부정적인, 순간적인, 통제하기 어려워.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자해가 나오는. 이때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섹스를 하고 이걸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의 특징이 뭐 정체성의 혼란, 자아 정체성의 혼란, 대인관계가 병들었고 그다음에 뭐 충동성이 있고 자기 비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걸 다 포괄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아카피시아. 부정적 감정, 격렬한 부정적 감정, 순간적인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게 약일 수도 있고 기법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갑자기 통제할 수 없게 자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 경계선 환자. 자해가 나오는데 이 순간을 잠깐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적인 격렬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 그거를 지나가게 하는 호흡법이라든가 마음챙김이라든가 이게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서 견디도록 도와줘라. 도망치지 말아라. 감정을 도망치지 말아라. 견뎌라. 그 다음에 정, 반, 합이 나오면서 정도 없고 반도 없다. 한만이 있다. 이거 뭐죠? 액트죠. 옳고 그름은 없다. 다 화해할 수 있다. 그래서 DBT는 이 안에 액트가 들어와 있어요. 액트. 액트와 CBT가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치료가 들어와 있죠. 행동수정, 행동치료. 요게 같이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견뎌라, 호흡법, 마음챙김, 바디스캔 이런 거 있죠. 좀 외부로 이 감정을 아카시시아라는 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이때 도와주는 게 뭐예요? 감정은 지나간다, 순간적이다, 감정은 변화한다, 영원하지 않다. 그 감정이 곧 너는 아니다. 일시적이다. 그거는 네 것이 아니다. 너라는 것은 없다. 이게 액트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액트를 사용해서 도와줍니다. 자, 감정 조절 훈련할 때 액트 쓴다겠죠. 보통. 그 다음에 마음 챙김 기술로 견디도록 도와줘. 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를 밖에서 관찰하도록 도와줘. 마음 챙김. 밖에서 자기를 관찰하라. 너가 아닌 것처럼 감정에 빠져 들어가지 말고 감정에 빠져드는 그거를 융합이라고. 융합을 어떻게 하라고? 탈융합. 밖으로 나와서 너를 바라봐라. 탈융합의 자세로 감정을 바라보아라. 마음챙김의 자세로 바라봐. 이렇게 해서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액트로 마음챙김으로 호흡법으로 그다음에 고통을 피하지 않도록 그 아카시시아라는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견뎌라. 그다음에 자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오해를 했으면 여기 이제 인지행동 왜곡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이렇게 해서 4가지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감정 조절 기술 고통 감내 기술 마음챙김 기술 이렇게 크게 4가지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고통 감내 기술은 뭐예요? 도망치지 말아라. 그 감정은 견디면 지나간다. 회피 전략으로 쓰죠, 보통은.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몸의 고통으로 이동시키죠. 자해로 하죠. 요게 회피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이게 자해를 하면은 그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엔케파린이라든지 이런 마약 물질이 나오거든, 뇌에서. 그러면은 상을 받았으니까 계속 자해하고 싶어. 그래서 더 자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DBT에서는 그 회피 전략이죠. 자해로 가는 거를 하지 말라. 회피 전략을 막는 거죠. 정서 조절과 수용을 돕고 좀 더 적응적인 기술을 가리키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경계선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 핵심 증상은 아까 격렬한 순간적인 부정적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안에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충동적이거나 병리적 대인관계. 이 남자 저 남자 막 매달리죠.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다음 자아상 자기가 누군지 몰라.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순간순간 정서적 불안전성. 뇌가 분열이 일어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통합이 안 되니까. 전두엽이 통합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죠. 요거예요. 자아상의 혼란. 병리적 대인관계는 어디서 파생된 걸까요? 부모에게 매달리던 그 모습이 나중에 사춘기에 파트너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결혼하면 자식에게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병리적 대인관계가 특징이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는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착기관, 애착장애의 후속 작품입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충동, 정서, 병리적 대인관계, 자아상 이 4가지가 핵심이에요. 나타나는 증상, 범주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저는 정, 충, 병자 이렇게 외웠어요. 정충, 병자. 정충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병이래요. 병자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다음에 그 안에 나타나는 세부적인 특징은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분열, 정신이 나가버린 자살했는지도 모르죠. 분노 폭발, 공허감. 아기 때 혼자 있던 그 느낌이에요. 아무도 내 곁에 없고 혼자 있을 때 그 무서운 못 견뎌요. 외로움을. 그래서 누군가를 찾죠. 자,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겠죠. 그다음에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거예요. 파괴적인 거, 충동적인 거 왜 나오는지 자기가 정체성의 혼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엄마가 하는 게 말이 맞는지 아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여기서 더 이동하면 뭐가 돼요? 정신분열증. 그래 경계선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신경증에서 정신병으로 넘어가는 경계다. 정신병은 아니고 신경증으로 보기엔 너무 심하고 경계에 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애착장애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매달리려고 우상화하죠. 그러다 조금 만나면 너도 부모처럼 떠나겠지 그러면서 미리 차고 도망치. 요런 특징들이 경계선 장애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애착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가 충동성 이런 것들이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이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매달리고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동하는 거. 자, 이제 일단 저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 이거 했죠? 21번 했고, 23번 했죠? 그 다음에 24번, 백이 말한 인지오종 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항상 이거 잘 보세요. 백이 말한 걸 쓰라고 하는지, 앨리스가 말한 걸 쓰라고 하는지. 근본 개념이라고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근본 원리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근본 개념, 근본 원리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인지치료의 근본 개념이라고 한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가 돼요. 알겠죠? 그죠? 문제 갖고 오실 때 정확하게 갖고 오세요. 기억 좀 잘해갖고, 빨리 기억해갖고, 빨리 써서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답을 찾아요. 자, 일단 인지치료니까 지적 접근이다. 그 다음에 체험적 접근, 경험을 해보게 하죠. 그 다음에 행동치료, 행동을 바꾸는 걸 도와준다. 직접 체험하게 한다. 논박을 하죠. 그 다음에 지적 접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근본 원리이기도 하고 근본 개념이기도. 알겠죠? 잘못된 자기 생각 수정, 체험적 어떤 정서를 고치는 거예요. 체험은 정서를 바꾼다. 그 다음에 행동 변화를 발달시킨다. 인지치료가 발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감정도 바꾸고 새로운 걸 배운다. 그 뜻이에요. 재학습한다. 자, 앨리스가 말한 비합리적 신념. 이게 최근에도 한번 나왔죠. 앨리스가 말하는 비합리적 신념은 백이 말한 비합리적 신념과 달라요. 앨리스가 말한 거는 불합리한 사고죠. 슈드가 들어가는 거죠. 당위적 사고. 나는 어때야 되고 당신들은 어때야 되고 세상은 어때야 된다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가정, 슈드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잘해야 돼. 항상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상은 내가 가진 걸 다 제공해줘야 해서 너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가정을 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잘하고 얻어야 되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 세상은 또 다 제공해주고 안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항상 조심해야 돼. 세상은 위험해. 내가 원하는 대로 제공하지 않다며. 내 힘으로는 그걸 통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신경 써야 돼. 그다음에 어딘가에 해결책은 있을 거야.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은 악마가 많아. 그리고 그들을 벌 주고 제거해야 돼.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책임은 고난은 얼른 피하는 게 우선 좋지. 뭐 이런. 과거가 결정적이고 과거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은 누구 생각이냐면 앨리스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예전에 나를 보아하니 앨리스가 심각한 불안장애 환자였어요. 나를 보아하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래가지고 불안에 벌벌 떨더라.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내가 앨리스는 알리비티를 만든 사람이죠. 알리비티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나의 신념이 이러한 잘못된 신념을 알리비티로 박살을 냈다. 그 얘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이건 했었죠. 넘어갑니다. 27번 반달질. 발달질은 두 가지를 평가해요. 하나는 통합이 되었는가, 형태가 발견되었는가. 형태를 추출하는 검사예요. 무엇인가 비슷한 거 있으면 찾아내세요 라고 지시하죠. 이 반점을 가지고 형태를 추출해 보세요 예요. 지시 내용은. 근데 형태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근데 그 지시는 형태를 뽑아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서 형태를 뽑아내느냐를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뽑아냈으면 오케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알겠죠? 그 다음에 통합, 유의미하게 연결하느냐. 형태들을 한 개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 많잖아요. 반점이. 하나만 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을 뽑아서 연결하는가를 보는 요 사고 두 개 이상을 보고 많으니까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본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애기처럼 보느냐 성인처럼 보느냐를 평가하는 게 발달질. 아시겠죠? 인지기능이 성숙하냐 미숙하냐.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그 질을 보진 않아요. 정도를 보진 않아요. 형태가 있느냐 통합이 있느냐. 자, 그래서 통합은 플러스 반응은 대상도 있고 형태도 뽑았고 통합도 있고. 그다음에 O는 대상은 뽑았는데 형태는 뽑았는데 통합은 없고. 모는 형태도 없고 통합도 없고. 이렇게 통합 이거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통합 형태 통합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죠? 모는 뭐예요? 형태는 없고 통합은 있더라. 그걸 지금 여기다가 말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 가서 쓰시오, 설명 쓰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O는 대상을 두 개 이상 뽑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다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의미하게 통합되지 않으면 O예요. 통합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상은 뽑아냈는데 여러 개 뽑아도 소용없어요. 또 유의미하게 통합되지 않으면 그냥 O로 채점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채점한다. 그 다음에 형태질. 형태질은 플러스가 있고 O가 있고 U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 기준점이 O입니다. O는 형태를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거 보더라.
자, 지금 형태질은 뭘 측정한다겠죠? 정확성과 인습성을 측정합니다. 정확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보는 걸 보기도 했어. 보통 사람이 보는 걸 봤어. 정확하게는 봤네. 거기 잉크 반점에 있는 걸 보긴 봤네. 근데 인습성, 보통 사람이 보는 건 아니야. 그럼 이유를 그쵸? 그 다음에 오 반응 중에서 보통 사람에게 흔히 나오는 반응 중에서 아유, 형태 묘사를 아주 깔끔하게 멋있게 헷갈리지 않게 잘했네. 형태에 대한 묘사의 양이 superior니까 특히나 over elaborate니까 정교하게 표현됐다. 그러니까 O 반응 중에 정교한 표현에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U나 마이너스에는 플러스를 주지 않아요. 알겠죠? 기준점이 옵니다. 마이너스는 뭐예요? 윤곽선을 이용하지 않고 지 맘대로 꾸며내서 보았구나. 왜곡이죠. 왜곡. 요 세 개는 왜곡은 아닙니다. 얘는 왜곡이죠. 요 두 개는 인습성이 좋은 거예요. 그쵸? 보통 보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 둘은 인습성이 낮은 거예요. 그럼 U는 뭐예요? 개성이 독특한 거. 정확하게 보기는 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인습성도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인습성도 좋고 정확성도 좋은데 플러스는 너무 많으면 강박증인 거예요. 3개 이상 넘어가면 3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를 초과하면 완벽주의로 아시겠죠? 인습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나쁜 거예요. 형태질은 형태가 있을 때만 부여합니다. 이 F가 들어간 거 FC라든가 CF-라든가 이렇게. 그다음 FD 여기에 형태가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 반사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형태 포함되지 않은 거 있죠. 기분에 M 주는 거. 슬퍼요. 이걸 보니 술 취했을 때 기분이 나와요. 그럼 P를 주죠. 사랑에 대한 갈망이 느껴져요. 그럼 A를 주죠. 이렇게 기분이죠, 기분. 이럴 땐 형태가 아니라 기분이잖아요. 이때는 형태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M 나안을 써버리고 형태질 부여하지 않죠. 요거 빼면 운동에는 모두 형태가 포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각의 정확도, 관례에 따라 이건 인습성, 정확도, 적절성이라고 하죠. 현실 검증력, 왜곡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신건강, 자아강도, 인내력, 대인관계 방식을 본다. 그리고 애들한테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애들한테 대화를 나눠줄 때 정확하게 보는 훈련과 보통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릴 때. 아시겠죠? 두 가지를 대화를 할 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봤니? 남들은 어떻게 하니? 일반적이니? 너만 똑똑한. 자, 그 다음에 로샤 9가지 채점된다. 이거 지금 9가지 중에 6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요게 카드에 기호하는 전체거든. 맨 앞에 카드 번호 쓰고 이렇게 10번처럼. 그 다음 반응 순서 쓰죠. 23번째 반응이고 반응 영역 DD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발달절 여기다 붙여요. 그 다음 반응 영역 여기다 붙여요. 그 뒤로. 알겠죠? 위치 번호. 그 다음에 형태질, 결정인, 형태질, 쌍반응, 반응 내용, 평범 반응, 조직화 점수, 특수 점수 이렇게. 요 점수대로 주는데 6개를 쓰라기는데 이거를 쓰시면 안 돼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걸 붙진 않았어요. 9개라고 말하면 요 밖에 있는 거. 요것도 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죠? 반응 위치 번호죠. 9개라고 말하면 요걸 빼고 말하는 거예요. 빼고 6개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아시겠죠? 쌍반응 쓸 때는 이를 그냥 가로 안 하고 쓸 수도 있어요. ZA는 ZA를 쓰지 않고 점수를 직접 쓰죠. 보통은 지우고 제가 지금 ZA 영역에 4.0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썼는데 직접 4.0을 써버립니다. 찾아서 DD 영역, 발달질, 결정인, 형태질, 쌍반응, 반응 내용, 평범 반응, 조직화 점수, 특수 점수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은 여러분이 로시아 채점할 때도 좋아요. 이대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겠어요? 질, 형태질, 발달질, 형태질, 쌍반응 내용, 평범 반응, 조직화, 특수 점수, 질질 싸네, 질질 싸네. 질질, 싸네, 평지, 특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쓰시오. 그럼 그 칸이 좁아요. 답안지를 줄 때. 그 칸에다 써야 되니까 이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쓰시면 돼요. 그 줄에 맞춰서, 빈 칸에 맞춰서. 반응 영역, W, D, D, S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쓰고 S는 혼자 못 쓴다. 여기 중에 하나로 붙여 쓴다. 그 다음에 결정인, 형태 차원, 유채색, 무채색, 쌍반응, 운동. 쌍반응은 결정인에 들어가요. 반사반응과 쌍반응 범주를 이렇게 묶었는데 반사반응도 결정인에 들어가고 운동, 음영이 3가지죠. 음영 재질, 음영에서 재질을 받느냐, 음영에서 차원을 받느냐. 차원은 여기 3차원임이라고 했어요. 깊이를 받느냐죠. 공간을 받는가. 음영 확산. 음영이 다른 거로 채점되지 않는 건 전부 Y로 채점해요. 애매한 건 다 Y로 채점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외우실 때 색, 쌍둥이, 운동, 회색 이렇게 쌍둥이 운동회 이렇게 외우시면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자, 지금 칼럼 위치 결정인 여기 질질, 네, 평, 특수 점수 따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수점수를 수시호가 있었어요. 이거 뭐 6개 쓰는 게 있었고, 썸 6죠. 특수 내용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6개 외우시고, 여기 4개 따로 AAC 뭐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특수점수를 외우실 때, 요 2개 따로 외우시고, CG, 뭐 V로 외우셔도 돼요. CGVP. 아니면 이렇게 CGPP로 외우셔도 편한 대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반사 반응은 반드시 형태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지를 반드시 보여야 돼요. 반사가 있으면. 쌍반응은 형태가 없어도 돼요. 근데 반드시 2개가 동일해요. 여기는 여자고 여기는 남자예요. 그럼 쌍반응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결정인을 표기하는 방법. 첫 번째 로샤 체계가 있고 두 번째 클라퍼 체계가 있어요. 클라퍼 체계는 운동 맨 앞, 반사는 맨 뒤, 나머지는 순서가 없다. 이게 아주 편해요. 아무거나 막 써도 되니까. 제가 책 쓰다가 이거를 처음에 다 썼거든. 근데 이 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냥 책을 다 뒤집어서 다 바꿨어요. 아, 이거 편하더라고. 순서 따질 필요 없으니까. 운동도 뭐가 앞인지 운동 그냥 아무 데나 막 순서 없이 써도 반사만 맨 뒤다. 로샤 책에는 순서대로 써야 되거든. 근데 영문책을 번역하니까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다 바뀌잖아요. 문장 순서가. 그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 로샤에. 아무튼 2개의 체계가 있다. 혼합 결정에는. 그다음에 평범 반응 13개 중에서 없으면은 평범 반응 주면 안 돼요. 1번에서 박진아 나비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도 안 되고 2번 카드에서 1번에 이름이 알려진 동물입니다. 전체 머리 상체 중에 하나. 이 영역은 선생님들이 찾아보세요. 그다음 3번 카드 9번 영역에서 인간 알겠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9번 영역. 요걸 인간으로 봤나요? 전체를. 그다음에 여기 D1. 그다음에 4번 카드 D7입니다. 전체를 봐도 되고 D7을 봐도 되고 여기는 괴물을 보는 건 괜찮은데 동물을 보면 안 돼요. 5번 카드 박쥐나비 그다음 6번 카드 동물 가죽 양탄자 모피 7번 카드 주의해야 돼요. 가상인물은 안 됩니다. 실제 얼굴입니다. 머리나 얼굴 8번 카드 동물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카드 인간 괴물 됩니다. 동물 안 됩니다. 10번 카드 개나 거미가 돼요. 여기 영역은 찾아보세요. 그 다음 33번을 갑시다. 아까 우리 6번 척도 35희야를 쓰는 문제가 있었죠.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잘 나와요. 6번 척도가 35희야 이거 쓰는 거 점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기출문제. 근데 이번에는 저거랑 비슷하죠. 70이 이상이니까 척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번에는 정신증이죠. 망상 피해의식, 망상 중에 제일 높은 게 과대망상. 모든 사람이 망상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해의식, 분노와 적개심. 왜 그래? 내가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품고 있죠. 주로 투사를 쓴다. 편집증에서 넘어가면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죠. 막 섞여 있어요, 사실. 망상이 좀 심해지면 조현병이거든.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받는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6가지니까 많습니다. 잘 외우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6번 척도가 요물이에요.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전체적인 검사 프로파일과 그 사람의 병력 이런 걸 참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4번 K척도 교정을 하죠. 14789 척도 교정을 하죠. 척도를 교정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경우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싶을 때 규범상 그 커브에서 상대 그 노멀 커브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가 파악하고 싶을 때 그때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K를 척도를 교정하지 않은 걸 봐라. 거기 맨 앞에 K 교정 안 하는 거 떠 있죠. 그 다음에 K 교정을 했더니 이게 올라가더라. 약간 임상척도가. 그럴 때는 내려주는 게 좋겠죠. 이게 비임상 장면입니다. 여기도 정상인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섹스엠. 이름 잘 보세요. 다른 사람 쓰면 또 다르게 써야 돼요. 대표적인 4가지의 섹스가 구분하는 4가지의 범주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써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대가, 자아성. 대가는 자기를 성찰한다. 대인관계. 웃사람이 오면 우리 가족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아개념. 나는 어렸을 때. 요즘엔 나의 성생활은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내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런 문장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외워두세요. 문장은 성검사.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37번. 이 37번 문제가 제가 책을 첫 번째 쓸 때는 우울증으로 답을 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책을 낼 때도 아마 우울증으로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리키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막 크고 있으니까 요걸 보니까 1등 하겠다며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2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2번 하겠다 우겼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전환장. 의사는 2번 안 해도 된다 했단 말이에요. 의사 소견이죠. 그런데 자기가 나는 너무 힘들다. 병원에 입원하겠다. 우긴 거죠. 전환장애죠. 왜 병원에 입원하고 싶었을까? 요새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병원에 바글바글해요. 시험 때만 돌아가지고 입원한 애들이 바글바글 해요. 병원은 지금. 종합병원은 가짜
환자 빼면 망해요. 나이롱 환자들이 와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노력해봤더니 밤늦게 1등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병으로 도피하는 거 전환장애죠. 자, 봐요. 왜 우울증으로 이제 착각할 수가, 이걸 또 우울증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전화해서. 그게 왜 전환장애냐? 확실히 우울증이다.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시오 그러지. 자, 27 파일이죠. 27 프로파일은 우울, 불안, 강박, 사회적 불안 이런 진단을 받죠. DPI 로샤 검사에 떴고 우울증 떴고 그림이 자꾸 여리고 그럼 우울증처럼 보이죠. 자아가 약한 거죠. 이게 우울증은 아니에요. 여리면 자아 강도가 약한 거예요. 성적 저하로 우울증을 받은 병력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성적이 뭘 중요한 거예요. 우울해졌다고 얘기해. 성적이 떨어지니까. 나 혼자 있기를 좋아했는데 수업 얘기를 할 때는 친구들과 연결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임상심리사 1급 정도의 시험은 쉽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이렇게 좀 꼬아서 주거든요. 필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전환장애가 맞는 것 같다. 의사소견과 불일치하는 증상이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우울장애를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꾸 여리게 이거 지우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HTP. 이거는 자강도가 약한 거지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저 구석에 조그만하게 쓰죠. 정신상태 검사. 이거는 치매 환자들이 왔을 때 검사하는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 간이 치매 검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KMMS라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항이 범주하면 개념화하면 몇 개냐 그걸 묻는 문항이에요. 봅시다. 검사할 때 오늘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무슨 계절입니까? 묻죠. 진압력이죠. 시간에 대한 진압력. 여기 어느 나라 어느 도 어느 시. 여기 뭐죠? 장소에 대한 진압력. 자, 물건 3개를 들려줄 테니 잘 듣고 따라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그리고 이 비행기, 연필, 소나무 잘 기억하세요. 내가 또 물을 거예요. 지금 뭐 했죠? 2번째. 기억 등록을 한. 이따 다시 물어볼 거겠죠. 기억 해상을. 그다음에 100에서 7 빼기를 5번 해보세요. 이거는 무학력자는 못하겠죠? 100에서 7을 5번 빼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들려준 거 있었죠? 이름. 기억하나? 리콜을 묻는 거죠. 뭐뭐 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볼펜 지우개 이렇게. 보여주고 이름을 말하나 보는 거죠. 네이밍. 중의를 주죠. 백지. 이거 반으로 접고 아니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반으로 뒤집고 아니 뒤집고 반으로 접고 저에게 주세요. 이걸 행동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잘 안 들려가.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해보세요. 이도형 겹친 오각형이 있어요. 그거 2개 똑같이 그려보세요. 뭐가 베끼는지 보는 거죠.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를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 감아요. 그럼 치매가 있는 거예요? 글을 읽으라고 하는 지시를 따라 이거 감각의 통합을 보는 겁니다.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 글로 써보세요. 그럼 오늘 날씨 좋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치매기 확실한 컷오프 지점. 이거 전부 하면은 30점인데 19점 맞으면 치매가 확실하다. 자, 그래서 범주를 봅시다. 뭐뭐 봤나? 이거 지금 정신상태 항목 나누는 게 책마다 틀려요. 여기 1번을 써놓은 거는 그 김중술 선생님 책입니다. 다 1번. 그래서 제가 1번을 추천합니다. 전반적 인상, 태도, 행동 관찰이죠. 그 다음 언어, 말하는데 어떤가. 치매 걸리면 말이 확 달라지거든요. 막 반향어 나오고 말 못하기도 하고 언어. 그 다음에 기분, 감정 보는 거죠. 감정이 어떤지. 자, 그 다음에 환각이나 착각을 보는 거야. 망상, 환청 이런 게 있는지. 지각, 현실감정력 여기서 평가하죠. 사고, 생각, 사고, 망상, 왜곡, 망상, 지리멸렬, 논리가 맞는가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항목은 책마다 틀려요. 이 인지라고 책에 써 있는데 의식이 또렷한 진압력 여기서 봤는데 또 진압력, 의식,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병식. 많이 들어가죠. 다행히 몇 개 쓰라겠어요. 6가지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뭘 쓸지 요 밑에 거를 보세요. 여기는 또 뭐 외모, 감각, 사고, 지각, 정서. 이거는 그 박영숙 선생님 책은 요 3번이고 이거는 유명하신 고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책마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뽑아서 쓰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환자입니다. 일반적인 환자. 앞에 거는 정신상태검사는 치매 환자예요. 이번에는 임상적 면접에서 면담 검사하기 전에 면담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면담지가 엄청 두툼해요. 거기다 뭘 쓰라고 할지를 쓰는 거예요. 항상 1번 책은 김중술 선생님 책입니다. 환자 기본 정보 있죠. 몇 살이고 뭐 누구 남자 여자 직업 어쩌고저쩌고 호소 문제 뭔지 병력 그다음에 현 병력 언제 시작돼서 언제 어떻게 경과가 어떻고 현재 증상은 어떻고 병점 성격은 어땠는지 병력 가족력 가족의 병이 있었는지 개인 생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다음 현재는 직장에 다니는지 대인관계는 어떤지 현재 상황 몇 개 쓰라겠어요. 6가지네 여기도. 아무튼 쓰세요. 앞에 거랑 비슷하죠? 앞에 문제랑. 요거는 권성만 선생님 책일 거예요. 아무튼 다 유명하신 분들 책입니다. 여러분들 맘대로 쓰지 말고 유명하신 분들 책들을 꼭 보세요. 물질 사용장애에 대한 거죠. 약물 중독. 중독은 2가지예요. 하나는 물질 중독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비물질 중독이 있는데 요즘 DSM-5로 개정이 되면서 물질 중독 10가지
그다음 비물질 중독, 도박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물질 중독이 사용장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거기에 공통적인 증상, 사용 조절을 못하는 거죠. 조절이 손상됐고, 그다음 그것 때문에 뭘 못하죠. 기능이 손상됐죠. 직업이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가, 가족관계도 그렇고 위험한데도 계속 사용하죠. 그다음에 신체적, 생리학적 상태가 변했죠. 약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약물이 몸을 바꿨죠. 그래서 바꾼 그 상태에 견디기 위해서 금단이라는 증상이 나오죠. 바뀐 대로 살고 싶어 하죠, 몸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세포는 계속 동일한 자극을 받으면 둔감해져요. 그걸 습관화라고 한다. 헤비추에이션. 세포 하나하나가 약물에 노출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약물이 계속 들어오면 둔해져요. 그걸 내성이라고. 톨러런스. 세포들도 견딘다. 견디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더 많이 넣어야 그 세포가 반응을 해요. 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점점점 더 많이. 이 네 가지 증상이 핵심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약물학적 증후군은 내성과 금단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핵심 증상. 약물 증후군, 사용 기능, 여기 지금 여기 사용이 있습니다. 약사, 위험한 조절 기능, 첫자를 따서 외우세요. 여기 네 가지는 증상은. 자, 그 다음에 약물의 사용량이 점점 늘거나 같은 양을 사용해도 점점 약효 경감된다. 이거는 내성에 관이죠.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손을 끊기 계속 더 많이 점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양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약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 이제 조절에 실패한 조절 문제 안 된다. 조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막 약구하러 다니는데 볼일 보는 거죠. 많은 시간 소비한다. 예전에 참여했던 것들, 취미활동, 가족관계 이런 것들 안 한다. 기능이 손상된 거. 할 일 안 하고 막 약갱각만 하고 약구하러 다니. 이걸 기능이 손상됐다. 전에 하던 기능이 손상됐다. 근데 문제가 돼. 술을 먹었어. 문제가 돼. 간이 나빠졌어. 그치만 계속 사용한다. 위험한 사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단 기준 네 가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핵심은 네 가지예요. 진단 기준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넷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조절 손상, 내성, 약물학적 증상, 금단, 그다음에 위험한 사용, 기능 손상. 알겠죠? 가지죠. 5가지 중에 네 가지 쓰시면. 자, 물질 중독 봅시다. 모든 중독은 보상계라는 데가 관여를 해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도파민계가 경로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전두엽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전두엽을 빠져나가서 전두엽의 그 통제를 벗어나요. 전두엽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공부에 중독된 사람들, 이 밤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중독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두엽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집중하고 있고 재미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전두엽을 사용한 중독이에요. 이거는 긍정적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중독 때문에 사는 긍정적 중독 때문에. 근데 이게 부정적 중독이 뭐야? 전두엽은 사라지고 밑에 동물뇌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쾌락이 습관적으로. 나중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처음엔 쾌락 때문에 약을 하지만 나중엔 고통 때문에. 자, 뇌 회로가 변형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도파민 회로는 점점 서로 뇌가 변형이 돼요. 전두엽은 사라지고 도파민 회로 중. 그러면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생리적 현상을 일으키죠. 기분이 좋고 물질이 나타난 거죠. 약을 먹은 상태처럼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세포들이 이거 맛을 한번 보죠. 도파민 맛을. 이 물질이 들어와서 그럼 세포들이 술 달라고 약 달라고 온 세포들이 아우성쳐요. 이게 금단이겠죠. 이 세포들이 그거 갖고 안 돼 더 줘 하는 거는 내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이게 안 들어가면 세포들이 왜 술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거 재밌었는데 좋았었는데 빨리 줘 하고 아우성치는 그게 금단이에요. 생리적 항상성이 깨어진다. 이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약물이. 요거를 생리적 항상성을 원래대로 돌리는 게 치료. 자, 그다음에 중독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DSM-5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걸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intoxication, 약을 먹어서 취해 있는 상태, 이걸 중독이라고 해요. intoxication, 술에 취했을 때 그 해롱해롱하는 상태, 이걸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전에 쓰던 addiction, 몸이 자꾸 약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addiction이죠. 의존한다 그 뜻이죠. 약물에. 이 용어는 지금 빠졌어요. DSM-5에서. 그래서 정신적 약물은 사용이 문제가 있다. 금단이 있느냐. 그다음에 중독 상태가 약을 먹었을 때 취한 상태가 있느냐. 그다음 의존성이 있느냐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중독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뭐 술에 중독됐어. 그 사람 도박에 중독됐어. 그 사람 게임에 중독돼서 할 때 공부에 중독됐어. 이거 우리가 말하는 중독이에요. 사랑에 중독됐어. 의존 중독, 관계 중독도 많죠. 이건 에딕션, 취해 있는 상태, 인톡시케이션. 요 4가지로 용어를 나누시고 물질 10개 이렇게 해서 진단 기준상 사용 장애가 카페인은 없어요. 진단 기준이. 담배는
사용장애가 있는데 약해요. 그다음에 강도가 약하다고 알려짐. 이건 진단 기준이 없음. 여기 X는 진단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없다예요. 증상이 없다. 금단, 증상이 없다. 흡입제, 환각제, 본드, 신나 이런 거, 휘발유 이런 거, 흡입제. 금단이 없다. 금단 증상이 없다. 환각제, 금단 증상이 없다. 이거 진단 기준이 없어요. 그 환각제 도리도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환각제를 갖다가 이거 중독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약물은 뇌손상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세모는 증상이 약하다고 알려졌지만 진단 기준이 있다. 대마 금단이 약합니다. 대마도 지금 허용하는 나라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 대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이들 엑스타시 안전하다고 환각제 없다. 이게 그리고 대마와 환각제가 그래서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저기 클럽 같은 데 가면 알약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게 환각제입니다. 환각제 안전하다고 막 팔아요. 미국에서는 파는 사람만 처벌한대요. 먹은 사람 처벌 안. 그래서 미국에 가면 구하기가 쉽지. 자, 중독 증상 있는 카페인, 회롱 별로 약하죠. 담배 취해서 뭐 진단 기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질 장애를 알아두세요. 중독은 무슨 중독이든 우리 공부에 중독되는 거는 어떤 회로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다른 뇌 부위와 연결이 강화되는 전두엽이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도파민을 전두엽이 쓰느냐, 그 아래 동물뇌가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셔야 된다고? 긍정적인 중독 이렇게 됐고